2부에서는 민주당 사정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대통령실 인사 가지고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잠깐 살펴보지요. 지금 사적 채용 논란 불거진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였지요. 그 아들이 또 대통령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채용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주기한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도 합류했다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자, 이 부분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역대 정부에서도 물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왜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예전에는 이랬죠. 다 정치를 해보고 국회의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권의 인사들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갔다. 그것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이 들어간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1대1로 예전에 알던 분 같이 근무했던 분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캠프에 와서 일했느냐. 그것도 누구의 권성동 대표의 추천 아니면 아빠의 추천 이런 식으로 치환되다 보니까 캠프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찬스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들어가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저도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러한 찬스가 결국에는 20, 30대가 생각하는 기회의 공정에 어긋난다. 라는 것 때문에 비판 많이 받고 있죠. 제가 또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찬스라고 보면 찬스가 맞죠.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유력 대선 주자라 하더라도 당의 공식 후보가 되기 전까지 민간인 신분에서 선거를 준비할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옆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예를 들어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니면 뭐 아들 그의 아들 뭐 아들의 친구 무슨 사촌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면 기존의 의원들이나 뭐 정치 같이 했던 보좌진급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 그분들이 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6월 29일 날 시작할 때도 보면은 별 준비 없이 그냥 시작을 하면서 많이 처음부터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준비가 엉성했단 말이죠. 그 한 달도 안 돼서 7월 24일 날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 봤더니 정말 뭐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사적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제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찬스라고 보면 뭐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상황을 좀 봐주십사 하는 게 저의 첨언입니다. 예. 좋은 지적인데요. 저는 어떤 대통령 후보도 캠프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로 참여했다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경험을 그대로 청와대를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걸 갖다 공개 채용하는 건 아니니까 사적 채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것 정도가 지금 현재는 너무 심해요. 커머나 컨텐츠 뭐 직원 출신이거나 뭐 지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왜 친척이거나 아니면 또 공통점이 또 있더만요. 상당수는 또 1,000만 원 정도 후원을 했거나. 아니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또 어디까지 더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인사하다 보면 그런 게 뭐 다 순도 100% 안 된다는 건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다면. 자, 그런데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달려드는 태도가 결국은 국민들을 아주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권 정말 심각해도 한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앞서도 여러 번 두 분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의 참모든 결국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참모진의 그런 무능의 이미지가 결국은 지금 뭐 출범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 30% 초유의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시로 가면요 감당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인적 쇄신을 통해서라도 이걸 극복해야 되는 정무 기획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의리 있는 또 대통령인데다가 정무 기획을 할 만한 인물도 없어 보여요. 이러니 그냥 손 놓고 있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정말 야당 입장의 패널이지만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 정권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는 그 일념으로 봐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두고 보기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 더 기대하고 지켜보세요. 더 지켜볼게요. 네. 아유 2달밖에 안 됐죠. 2달 막 지났어요. 봐주는 참.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야 되는데 제도화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제 낙하산 문제도 항상 전 정권에 대한 야당은 공세를 취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만 정권이 교체되면 이 문제가 다 자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제도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미국에서 말하는 이제 자두세계라고 해서 플럼북이라고 그런 거를 우리도 만들어 가지고 한 5천 개 안에 이게 어떻게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것, 청문회만 받아도 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 뭐 그런 그 기준을 다 정해서 대통령의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없다는 점 하나하고 이번에 이제 이 문제 중에 하나는 공통적인 분들이 이게 다 그 1,000만 원씩의 기부를 했어요. 어떤 분은 뭐 장모님까지 동원해서. 3명이지 뭐 또 공통적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일단 조사하면 더 나올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명단이 공개된 사람만 500만 원 이상은 이제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나마 확인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를 지적하면 이게 문제고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 조치하겠다. 대통령 말씀 이래야 되는데 시정 조치라든지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요. 이게 그 뻔뻔하게 나간 데다가 기존에 이제 이 정치권에 있던 분들은 이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자기 측근이나 친인척 부분을 가능한 인사를 늦춥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이럴 때 자리 빈자리 생기면 사실 눈치 봐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그냥 뻔뻔스럽게 여기저기 막 다 때려가지고 삼촌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서 그 안에 기강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민주당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오히려 달려드니 국민들이 더 우라통이 터진다. 정기남 교수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7급 보내줄 줄 알았더니 9급 했다. 뭐 압력 넣었는데 그리고 뭐 겨우 최저임금 넘는 그거 강릉 촌놈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이야기해서 더 긁었는데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노래 있더만요. 뭐 공무원 시험 합격 권땡댁 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이 틈에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 한 방 먹였어요. 말이 너무 거칠다. 장성철 교수는 장제원 의원하고 좀 사이가 거시기하니까 안 물어보기로 하고 윤희석 대표님 지금 이것도 그냥 넘기기가 좀 곤란한 상황들이 여권 내부에 있잖아요. 이거를 권력 갈등의 한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신호를 보낸 거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권성동 의원 말씀 중에 장제원 의원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비중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있으니 이걸 정면으로라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악영향 끼치는 걸 막겠다 하는 충정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제원 의원의 그런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언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건 해석이잖아요. 우리가 CCTV를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짐작을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왜 헷갈리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했잖아요. 네. 그때 장제원 의원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장제원 의원이 밀렸나?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또 권성동 대표한테 한 방 먹이는 걸로 봐서 뭐야
권성동이 밀렸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되게 이제 권력 내부에 그 뭐랄까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걸 뭐 나쁜 표현으로 암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충성 경쟁이거든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언론 해석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사람 간의 뭐 브라더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 영원한 형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권력은 나눠 갖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권성동 대표가 뭔가 이제는 직무대행까지 맡아가지고 나가는데 자 사고를 친 거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 출신이죠. 장제원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무 때나 통화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은 대통령님께 누가 됩니다. 제가 이 대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 그냥 뭐 그렇게 하세요. 너는 아니면 알아서 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결국 장제원이 결국 윤석열의 힘을 얻어서 권성동을 한번 타격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지요. 그 빌미를 권성동이 제공한 거죠. 저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정말 윤핵관 핵심 오른팔 왼팔이잖아요. 이 두 분이 벌이는 저러한 갈등과 혼란이 꼴불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싸울 때인가? 국민 부끄럽지 않을까? 한심하다. 왜 과거로부터 이 사람들은 교훈을 얻지 못할까? 친이 친박 싸워가지고 보수우파 진영이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이제는 윤석열, 윤핵관 두 분이 저런 식으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 무서워하지 않는 정말 이분들 때문에 보수파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 같다라는 걱정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 저는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권성동 대표를 저격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힘이 있어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노치카 쿠드리 아이디 쓰시는 분, 장제원이 자신의 보좌관 2명도 대통령실에 꽂아 넣었다. 2022년 7월 18일 표창원 MBC 라디오 방송에서 장성철이 한 발언.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못됐다고 한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한 행동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관계를 알려드린 거예요. 장제원이 당시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실 인사 구조를 다 짰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좌진들이 인수위 와서 일을 했고 그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일하도록 배려해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제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장제원 의원 조금 변호를 제가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장제원 의원은 이 문제에서 권성동 의원의 이 발언을 그냥 두면 그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 흘렸다, 청탁했는데 7급인데 9급으로 바꿨다. 이런 모든 게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면 이거는 이해충돌과 인사청탁에 걸리기 때문에 위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아야겠다고 생각도 했고 뭐 양수겹장이라고 보는데 실제 그 말하지 않으면 같이 엮여 들어가거든요. 본인이 또 걸릴 수가 있는 예.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가봅시다. 이제 전당대회 8월 28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 등록이 안 됐죠. 자격이 안 돼서. 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재명 의원이 그냥 예상대로 쉽게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적수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 첫 번째고 최고위원은 누가 될까 하는 건데 먼저 대표만 놓고 보면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 이재명 의원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박용진, 김민석, 박주민, 설훈 이 정도인데 누가 제일 강력한 적수일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뭐 객관적으로 그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요 이유라고 먼저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만약에 이제 당선돼서 뭘 세 가지를 안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본인이 당 대표로서 뭔가의 사법적 부분을 방어하는데 당을 이용한다는 이 느낌에 절대 안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힘으로 가지고 있는 팬덤이나 개딸 이런 거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뭐 굳이 또 하나 말하자면 이 지금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뭔가 강렬하게 공격적이고 막 뭔가 갈라 나가면서 막 이런데
당 대표가 된 만큼 포용하고 통합하고 이게 당을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의 리더십이 아닌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예. 변수가 없을까요, 정진남 교수? 변수 결국은 저는 뭐 어대명 하듯이 예.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데는 큰 변수는 없겠지만 굳이 얘기를 하면 과거 2015년인가요? 예. 28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문재인 그다음에 호남 정치를 대표하는 박지원 예. 두 사람 간의 대결이었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뭐였냐면 이번 당대표는 다음 대선에 킹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대선 후보가 결국 당대표까지 하겠다는 것은 꼭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먹겠다는 거다라고 박지원 그 당시 당대표 후보가 세게 공격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먹혀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격차가 친문이라고 하는 상당한 조직적 세를 가지고 있던 문재인 후보였지만 그 당시 격차가 3.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아. 결국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번 전당대회도 이른바 지금 이재명 후보 대 이른바 비명 또는 반명의 단일 구도를 소위 이른바 컷오프 이전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런 흐름 이번 그 당대표 선거가 어떤 의미여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킹메이커여야 된다라고 하는 킹메이커를 만드는 당대표 선거여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당의 가치와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하는 논리.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결국은 방탄 당대표가 되고 결국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꽃놀이패를 갖다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강한 논리가 이게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당대표 경선이 그나마 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연환 교수가 민주당 사정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지난번 대선 후보 선출할 때는 이재명, 이낙연 두 대결이 가장 이제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미국 가 있고 서른 의원이 지금 이제 그 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파워 없을까요? 저는 그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친문의 결집도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낙연 후보일 때와는 또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른바 친명으로 이렇게 전환된 전환 또는 전향한 그런 계보 의원들도 많고 친문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됐고 그것을 리더십을 그대로 온전하게 그 친문의 지지세를 온전하게 끌어들일 만한 서른 의원의 리더십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 상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 선수로 보여집니다. 보수 패널 잠깐 쉬시고 민주당 얘기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광주 전남 민심이 옛날 같지 않아요? 지난번 광주시장 선거 투표율 37%가 보여주듯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표심의 향방도 매우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표심을 누가 가져가자는 것이죠. 그럼 결국 현실적인 그 이른바 지난 지방선거 때 그 37.7%인가요? 이 엄청난 낮은 그 투표율로 결국은 이재명 사실은 지금 의원에 대한 사실상 어떤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표심을 가져갈 만한 구심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저는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누가 과연 비명 반명 구도의 단일 후보 그룹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결국 뭐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국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호남 출신의 인물에게 뭐 표를 모아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저는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장성철 소장이 꼽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 하나 뭡니까? 저는 민주당의 당원 80조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괴롭힐 조항이에요. 그 조항이 뭐냐면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기소를 당하면 당직의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정지돼요. 그리고 나서 사무총장이 그 사람을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략 6가지 범죄 혐의를 갖고 이재명 후보와 가족들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요.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이 상당히 공격할 것 같고요. 저는 최고위원 중에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당대표는 이재명이고요. 최고위원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윤영찬 의원이 반 이재명계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친문으로 봐야 됩니까? 친이낙연으로 봐야 친이낙연으로 봐야죠. 친이낙연. 네, 친이낙연 친문 그렇게 이렇게 보면 봐야죠. 뭐 고민정 의원도 네.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최고위원 선거에 더 관심이 쏠리는 그런 분위기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당대표에다가 정청래 의원, 뭐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도부 라인업이 짜여지면 과연 국민들이 와 정말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할지 아이고 한숨 쉴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너무 얘기 안 했는데 괜찮죠? 네, 뭐 민주당 얘기니까요. 아니요. 그 딱 하나 그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 구성이 저는 더 관심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장경태, 고민정, 양이원영 이런 분들이 당선권에 들 거냐, 순위는 어떻게 될 거냐, 득표는 얼마나 할 거냐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관계가 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국민의힘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댓글 두 분 우리 제작진이 선정한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상상철. 자, 승리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자리 수석 부활하나요? 권땡땡 추천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입니다. 뒷자리 4252 쓰시는 분. 저는 보수 지지자입니다. 북송 관련 문제보다 민생 문제가 더 급한 듯한데 현 정부는 우선순위가 바뀐 듯합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유를 모르는 듯하네요. 지지율이 언젠가는 오른다고요? 요즘엔 도스태핑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기자님들도 현타가 올 것 같아요. 네. 앵커님 우상혁 선수 은메달 땄답니다. 은메달. 네. 아쉽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만 좀 아쉽네요. 금메달 땄으면 좋을 텐데. 네. 그래도 지난번에 그러면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사람이 땄나 보죠? 그건 모르고요. 그냥 그래요? 일단은 속보로 받았어요. 예, 우상혁 선수 은메달도 진심으로 축하드릴 일입니다. 다음에는 꼭 금메달 딸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성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